네, 안녕하세요. 개학이 연기돼가지고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요, 그전 시간에 문제 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등속 원운동이 뭡니까? 구심 가속도 운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페이지는 7페이지에 나와 있는 7페이지의 맨 아래 하단 부분 보면은 과학 돋보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등속 원운동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 문제로는 2점짜리 문제에서 18번 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점짜리에서 18번 문제. 자, 그냥 저는요, 등속 원운동이 뭔지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그전 수업 시간에는 뭔가 각도를 가지고 증명을 했죠. 증명을 했지만 이제 그거는 스킵을 하고 그냥 우리 직관적으로 쉽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원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축을 중심으로 어떤 물체가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우리는요, 속력과 속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원운동을 할 때 속력은요, 원운동하는 원 궤도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접선. 그 접선 방향으로에서의 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속력이라고 하죠. 속력. 그럼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얘는요, 원운동을 하면서 막 이쯤 왔을 때에는 그때의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향하게 될 것이고, 그때 속도의 크기, 다시 말해서 속력은 똑같이 V다라는 거죠. 이게 등속 원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 그럼 여기서 핵심은 속도, 등속도이냐, 등속도 원운동이냐, 등속력 원운동이냐, 그걸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원운동은요, 속도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뀌는 거니까 등속도 운동이 아니겠죠. 얘는 등속력 운동인 거예요. 등속력 운동.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다라는 것은 속력이 일정한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등속 원운동의 플러스 말은 등속력 원운동이다. 등속력 원운동.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결국 이 속도라는 것은 크기는 일정하지만 방향이 바뀐다라는 것이고요. 그 방향을 바꾸게 해주는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은 구심점으로 해서 이 원운동한테 구심으로 향한 어떠한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속도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힘이 작용해야 속도가 바뀌죠. 힘이 작용해야 가속도가 생기죠.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속도의 변화는 꼭 크기만 변화하는 게 아니고 방향만 바뀌어도 속도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자라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힘이 작용하고 있으면은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속도를 받겠죠. 그렇죠. 아래쪽으로. 얘는 지금 일정하게 빨간색 선을 따라서 이동해야 되는데, 쭉쭉쭉 이동해야 돼요. 이동해야 되는데 아래쪽 방향으로 속도를 받으니까 아래쪽으로도 향하려고 쭉 떨어지려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빨간색으로 갈게요. 파란색으로 갈게요. 이 물체가 접선 방향으로는 일정하게 운동하니까 이쯤 왔다라고 봅시다. 이쯤 왔다라고. 근데 얘는 여기 아래쪽으로 향하는 힘 때문에 내려가야 돼. 분명히 수직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만큼 내려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러면 얘는 어쨌건 방향성을, 지금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럼 얘는 갖고 있던 속도는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도달했던 이 물체를 다시 보는 거야. 얘를 다시 보게 되면은, 얘는 이때도 또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렇죠?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구심력.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있다. 그럼 얘는 어쨌건 이렇게 속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얘도 접선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쪽으로. 자신의 속도는 그냥 그대로 가지려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야. 끌어당기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자기가 가야 되는 이동거리 쭉 가겠죠. 쭉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가 당겨주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 또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게 되면 여기에 도달하게 되겠죠. 여기에. 그럼 또 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겨지는 힘을 받게 될 것이니까 아까와 반복되는 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다라는 것을 등속 원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선생님, 이 빨간색은 지금 이 접선 방향이잖아요. 이 접선 방향이니까 이 물체도 애초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얘가 여기 말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림에서는 갑자기 왜 방향이 바뀝니까? 이거는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 수업 시간 때 등속 원운동 수업 시간 때 이거를 증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운동이라는 것은 중심으로 향하는 힘이 존재해야지만 속도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물체가 빙글빙글 회전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됐고요. 네, 이번에는 용철이 기록하는 힘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페이지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물체가 있는데 가운데 용철저울을 달아놨을 때 이때 용철저울에 측정되는 값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체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을 받겠죠. 그렇죠? 중력을 받을 건데 그 중력의 크기가 30N이래요. 30N. 만약에 질량이 3kg이다. 만약에 질량이 3kg이고 중력 가속도 G가 10m/s 제곱이다라고 하면은 30N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30N을 당기고 있다. 그럼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용철은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30N을 당기고 있으니까 당연히 용철이 작용하고 있는 힘은 60N 아닙니까? 그게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용철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양쪽으로 지금 30N이니까 60N이 맞겠죠. 맞는데 얘는 용철이 측정한 힘의 크기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용철이 측정한 힘의 크기가 무엇이냐.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얘기했습니다. 용철이 측정하는 측정값은 용수철에게 작용하고 있는 장력의 크기인 겁니다. 장력의 크기. 양쪽으로 동일한 장력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동일한 장력이 걸립니다. 그거는 벽 상황이 아닌 상황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벽 상황에서는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한쪽 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만 30N이 가해지고 있더라도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이 벽은 용철 저울을 30N으로 당기게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벽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양쪽으로 30N으로 당기고 있다. 그 상황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장력을 한번 구해볼까요? 30m 당겨지고 있으면은 얘는 지금 실을 잡아 당길 거예요. 어떠한 힘으로 실을 당겨낼 것이고, 그럼 실은 서운하니까 물체를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위쪽으로 T라는 힘으로 당긴다. 이게 다예요. 그럼 보자. 물체는 위쪽 방향으로 장력 T를 받고 있고요. 아래쪽 방향으로는 30N을 받고 있어요. 이 물체가 움직이나요? 이 문제 상황에서? 안 움직이죠. 혹은 움직인다 하더라도 속도가 일정할 겁니다. 속도가 일정할 거예요. 그게 뭐냐? 외력의 합이 빵이다. R자임이 빵이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는 거죠. 힘의 평형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장력의 크기를 바로 구하게 되면 장력의 크기는 당연히 30N이 되는 거예요. 왜 30N입니까? 힘의 합력이 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힘의 합력이 빵이 돼야 되는데 아래쪽으로 30N이 가해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위쪽 방향이니까 방향이 반대죠. 방향이 반대인데 장력이 걸렸다. 그게 빵이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장력의 크기는 30N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0N의 장력의 크기는 실을 따라서 쭉 이동해가지고 결국 용철저울을 당기겠죠. 용철저울을 이쪽 방향으로 T라는 힘으로 당기게 될 거예요. 그럼 용철저울은 서운하니까 실을 또 자기 쪽 방향으로 당겨지게 될 것이고, 그럼 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장력은요, 이쪽 방향 하나, 그리고 이쪽 방향 하나, 두 개가 방향이 서로 다르지만 힘의 크기가 같은 그 힘이 작용하고 있어가지고 힘의 평형, 실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도 설명이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장력이 서로 다르다? 그런 일이 벌어지죠? 실이 끊어져야지. 한쪽에서는 100N을 가하고 있고 한쪽에서 10N을 가하고 있으면은 실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실이 끊어지게 된다. 아니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고 있지 않잖아. 둘 중 하나예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끊어져야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힘의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쨌건 용철저울의 이쪽 방향으로 T를 받고 있죠. 그럼 됐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있단 말이야. 얘도 있으니까 똑같이 타고 가면은 굳이 다시 그릴 필요 없겠죠. 똑같이 타고 가면 이렇게 장력이 걸리게 될 것이고, 이 말은 뭐냐? 여기에서도 30N이 가해지고 있고 여기서 30N이 가해지고 있다. 용철 저울은요 양쪽으로 30 가해져가지고 60N이 기록된다라는 게 아니라 용철 저울은요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장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측정 도구예요. 측정 도구니까 이 장력의 크기는 30N이 되겠죠. 30N. 그래서 용철 저울에서 기록되는 것도 30N이 된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60N 같습니다. 왜 30N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십니까? 용철 저울, 다시 말해서 탄성력이라는 거는요, 용철이죠. 탄성력이라는 거는요, 절대 어느 한쪽으로만 힘이 가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용철을 이쪽으로 당기죠? 그러면은 얘를 고정시키지 않는 한 얘는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지금 뭐 용철저울을 당긴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겠죠. 그쵸? 얘를 당기기 위해서는 여기가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쪽으로도 같이 당겨주거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얘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이쪽으로 T라는 힘으로 당기게 되면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 고정된 벽이라고 할까요? 벽도 용철저울을 반대 방향으로 T라는 힘으로 당기게 된다. 당연히 용철은 내가 이쪽으로 당기던 간에 양쪽으로 똑같은 T라는 힘으로 당겨지게 되는 효과를 받게 되는 것이고 용철저울은 그때의 그 장력의 크기를 기록한다라는 겁니다. 기록한다. 그리고 이 문제 상황은 벽이 아닌 이쪽에서도 T로 당기고 있고 이쪽에서도 T로 당기고 있는 상황. 그걸 얘기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기록되는 값도 똑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측정 도구다라는 거예요. 측정 도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 질문은 이거였어요. 이 세 번째 구간에서의 공은 아무런 힘을 받고 있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도가 뭐 일정한 거 아닙니까? 꼭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간, 1구간에서 공이 있으면 얘는요, 또 가속도를 받을 텐데, 그러니까 힘을 받겠죠, 힘. 그 힘의 원천은 당연히 중력이 되는 것이고, 중력은 아래쪽으로 mg로 작용하겠지만, 이때 빗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중력은 성분 분해가 가능해요. 성분 분해가 가능해서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그 다음에 빗면의 뭐 접선 방향? 이렇게 할까요? 이쪽 방향으로 힘의 분해가 이루어지게 돼요. 힘의 분해. 그래서 이때 접선 방향에서의 힘의 크기는요,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여기 수직 방향으로는 mg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지금 땅에 놓여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그냥 땅이 이렇게 있는데 물체가 있으면은 얘는 아래쪽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과 맞닿게 되겠죠. 맞닿게 되면은 그 힘이 지면에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 지면은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받게 되겠죠. 그럼 지면은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단 말이야. 서운하기 때문에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이 물체에게 위쪽으로 mg 코사인 세타라는 힘을 가하게 된다. 얘가 떠받치는 힘.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되는 거죠. 수직항력. 그래서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 방향,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 mg 코사인 세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얘는요. 이 빗면에 대한 수직항력에 의해서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에 의해서 mg 코사인 세타를 같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빗면을 뚫고 들어가거나 빗면에서 그냥 날아가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온전히 이 물체에게 작용하는 힘이 이제 뭐만 남았다? mg 사인 세타만 남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빗면을 따라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빗면을 따라 운동한다라는 건 뭐야? 지금 얘를 수평면으로 놨을 때 빗면을 따라 움직인다는 건 그냥 수평면을 따라 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운동할 때 작용하는 힘은 mg 사인 세타다. 그러면은 이 mg 사인 세타다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A로 움직이겠죠? 그쵸? 그래서 m 지어주고 하니까 가속도 몇이야? A는 G 사인 세타다. 이때 1구간에서의 작용하는 가속도의 크기는 G 사인 세타다라는 거예요. G 사인 세타다. 됐어요? 그 다음에 2구간에서는 그냥 쭉 올라가는 거네요. 뭐 지금 문제를 까먹어가지고 이때 별다른 특징은 뭔지는 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결국 3구간으로 갑시다. 3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도대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없나? 3구간도 힘을 작용받죠. 어쨌건 얘는 지구에 놓여 있으니까 이 3구간에서도 물체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mg를 받을 겁니다. 그쵸? 근데 지금 빗면에 놓여 있어? 빗면에 놓여 있지 않고 그냥 공중에 있는 거죠. 공중에 있으니까 온전히 아래쪽 방향으로 mg를 받게 되는 것이고 수직항력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수직항력이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물체는 mg라는 힘을 받아서 ma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고 그때의 가속도는 a는 g가 되겠네. 값이 다르죠. 1구간과 3구간에서의 가속도 값이 다르게 된다. 다르게 되고 그리고 이 물체가 어쨌건 이렇게 하고 휘잉 갈 텐데 그 갈 때의 순간을 보면은 여기 좀 지울까? 갈 때 순간을 보면은 얘는요 분명히 수직 방향 위쪽으로 향하는 속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속도가 있을 겁니다. 두 가지 속도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그걸 합친 값이
그걸 합친 값이 지금 이 대각선으로 운동하려고 하는 속도 값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수직 방향 성분, 수평 방향 성분 두 개의 속도가 존재하게 되는 건데, 얘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이 수직 방향의 속도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얘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거는 이 수평 방향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물체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은 온전히 G밖에 없죠. mg밖에 없죠. mg. 이 mg는 수직 방향 아래쪽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이고,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없습니다.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가 출발을 했을 때 수평 방향으로 갖고 있던 이 V는요, 변하지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 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직 방향 위쪽으로 가고 있는 속도가 있긴 한데 아래쪽으로 지금 가속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아무런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력이라는 것을 받고 있고요. 그 중력이라는 걸 받고 있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거 보고 올게요. 네, 문제를 까먹어가지고. 자, 그래서 네, 니은을 볼게요. 니은은요, 2구간과 3구간에서 공은 운동 방향과 속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을 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가 됐단 말이에요. 3구간은요, 수평 방향의 속도는 일정하지. 수평 방향에 대한, 수평 성분에 대한 속도는 일정하죠. 속도가 일정하다는 건 방향도 일정하고, 속력의 크기, 속도의 크기, 속력도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속도가 변하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한쪽 축에서의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다라고 하면은 전체 운동으로 봤을 때 결국 속도가 변하는 것이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겠네. 운동 방향이 변한다라는 거는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속력도 변한다라는 거죠. 속력, 크기도 변하고 있다. 크기와 방향이 이 수직 성분에 대해서 다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운동을 봤을 때 이 물체의 운동은요, 크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고 있는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 올라가시게 되면은 이 운동을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포물선 운동. 우리는 그냥 이러한 운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선배들도 있죠. 선배들은 여기에 대해서 뭐 이때 시간 구하고 이때 뭐 최저점에 있을 때 속도 구하고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제가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뭐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이해를 했나 안 했나, 아니면은 저는 이게 아니라 저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주고받아져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해소가 되는지를 모르겠네요. 일단 이 세 가지는 이렇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력 문제를 풀어내는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장력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 10번 문제와 그 다음 뒤에 이제 14번 문제 있거든요. 2점짜리 10번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가속도의 크기와 그때 실에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를 비교하라 라고 하는 거네요. 오케이, 해보자. 자,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는 전체를 보고 개별을 본다 라는 게 첫 번째 방향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 전체를 보세요. 전체를 본다라는 게 뭐냐? 이 물체 전체가 받는 힘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하자. 그럼 생각해 보면은 이 물체가 받는 힘 뭐가 있습니까? 온전히 지금 B에게 작용하고 있는 중력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 말고는 힘이 없어. 얘한테 작용하고 있는 중력밖에 없다. 그래서 얘를 그냥 질량을요, BA. 네, BA라고 쓸게요. 다시 얘기해서 이 B는 BG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죠. A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A도 AG라는 힘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얘는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다.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지면이 물체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상쇄가 되겠죠.
그래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작용한 힘은 B, G가 끝입니다. 없어요. 그럼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겠나? 힘이 있겠다? 힘이 있겠죠. 있겠죠. 근데 장력이잖아, 장력. 장력도 어차피 이 장력은 이쪽으로 작용하는 힘, 그 다음에 B를 당기는 힘, 얘네들도 쌤쌤 되기 때문에 전체를 봤을 때에는 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도 팁이 되겠죠. 전체를 봤을 때에는 장력 T, 장력이라 쓸게요. 장력 고려, 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 고려할 수 있을 때 고려해야지. 고려할 필요 없을 땐 고려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네. 장력은 고려하지 않는다. 전체 운동했을 때에는 온전히 힘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써봐. 이 상태에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써보는 거예요. 물체는 B, G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A와 B가 같이 움직인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로 둔 거예요. 같이 움직이니까 A 플러스 B라는 모든 질량이 어떠한 가속도로 운동하겠죠. 이 가속도가 서로 달라? A와 B가 서로 달라? 같을 수밖에 없지. 같이 붙어가지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때 가속도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때 가속도 A를 써보면은 A 풀 네, 이렇게 써지겠죠. 가속도는. 오케이? 된 거야. 그럼 이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얘도 써보자. 얘도 전체로 따진다고 했어요. 전체로 따질 때 작용하는 힘은 얘는 온전히 아래쪽 방향으로 A, G만 작용하고 있는 거고, 수직 방향 서로 쌤쌤, 작용과 반작용 쌤쌤, 장력 서로 쌤쌤, 고려할 필요가 없다. 장력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서 써보면은 얘는 A, G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물체가 움직이는데, 모든 물체가 움직이는 전체 운동이기 때문에 A 플러스 B, 그래서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그럼 그 가속도는 어떻게 쓸 수 있냐? 가속도 써봐. A 플러스 B 분의 A, G,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에서 뭐 어느 질량이 더 크다라는 걸 줬나? 질량은 A가 B보다 크대요. 자, 여기 빨간색 썼자.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줬습니다. 그러니까 가속도 비교했을 때 분 모에 있는 값은 동일하고 분 자에 있는 값이 여긴 B, 여긴 A니까 당연히 이 상황에서의 가속도 여기 A2라고 할까? A2, A1, A2가 A1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전체 운동을 봐가지고 가속도를 얻은 겁니다. 또다시 얘기해서 팁인데, 팁이 아니라 이건 당연히 절차죠. 전체 운동을 따지는 이유는요, 물체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 물체의 작용하는 힘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물체 전체가 움직이니까 질량 전체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전체 운동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가속도를 계산한다. 계산. 그럼 또 문제에서는요, 꼬아서 낼 수 있을 거예요. 가속도를 주고, 애초에 그냥 가속도를 줘. 준 다음에 뭐 질량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때에도 이 전체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여기다 쓸까? 두 번째는? 두 번째. 이제 개별을 봅니다. 개별을 따질 때에는 우리가 고려해야 할 장력을 이제는 고려할 수 있으니까 고려합니다. 장력을 고려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한번 해볼까? 개별 운동을 따지는 거니까 이제 B가 어떠한 운동을 받는지에 대해서 B에 대한 개별 운동 방정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B에 대한 개별 운동 방정식. 그래서 B를 바라보면은 B는요, 아래쪽 방향으로 MG, 그러니까 BG를 받고 있었죠. BG를 받고 있었는데 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을 당기고 있습니다. 실을 당기고 있어요. 실을 당기고 있으니까 얘는 이 실이라는 녀석은 T라는 힘을 받고 있는 거고, 실은 서운하죠. 이놈 날 갑자기 땡기네. 그래서 B한테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실이 물체를 T라는 힘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려요. 작용과 반작용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실을 쭉쭉쭉쭉 하고 되게 되면은 A라는 녀석은 실이 A라는 녀석을 끌어당기겠죠. 그렇죠. A라는 녀석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또 A는 서운해 안 서운해? 서운하잖아. 서운하니까 이 실을 이쪽 방향으로 T라는 힘으로 당겨주게 되겠죠. 그래서 실도 T 양쪽으로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똑같은 T 받고 있어서 힘의 평형. 오케이?
그래서 실이 끊어지지 않는다. 혹은 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같이 움직인다는 게 핵심이겠죠.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멈춰 있거나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양쪽을 가하고 있는 힘의 크기가 똑같다. 힘의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는 온전히 장력 T 말고는 작용하고 있는 힘이 없죠? 오케이, 됐어요. 이게 지금 장력을 고려해가지고 써본 거예요. 그러면은 B만 봤을 때 B는요. B는 아래쪽 방향으로 M, G, B, G를 받고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좀 장력을 받고 있잖아. 장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B라는 녀석이 A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운동하는 것이다. 라고 개별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개별 운동 방정식. 그럼 우리 이걸 가지고 T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T를 구해봐. T 슉 넘기고 슉 넘기면은 얘는 결국 T는 B, G 플러스 맞나? 예, 플러스 마이너스네. 예. 마이너스 B, A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구했으니까 이 A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겠네요. 그럼 대입해봐. B, G는 지금 BG 마이너스 B B, A 그대로 대입하는 거니까 A 플러스 B 가로 분의 B 제곱 B 제곱 G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뭐 맞나 이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나? 맞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장력 구한 거야. 그럼 이제 너무 좀 복잡하니까 다시 이제 A로 넘어갈게요. A로 넘어가서 바라보게 되면 A도 A에 대한 개별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겠죠. 이게 카메라에 잡히나? 잡히네. A에 대한 운동 방정식 써보면은 얘도 똑같이 쓰는 겁니다. A는 온전히 지금 받고 있는 힘이 장력밖에 없고 이 장력을 가지고 A라는 녀석이 가속도 A를 갖고 움직인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땡땡에서 장력 T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장력이라고. 이게 장력이네요. 이게 장력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A를 고스란히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볼게. 그냥 바로 곧장 다이렉트로 대입을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분의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은 A BG네. BG 이렇게 장력을 쓸 수 있겠죠. 분명히 값이 다르죠? 다른 게 아니라 똑같아요. 다만 얘는 B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한 장력이 되는 거고 얘는 A를 이용해가지고 표현한 장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이 결국 비교하면요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믿으세요.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장력을 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 개별 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은요 장력을 고려하게 되겠죠. 첫 번째 전체 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가속도를 계산했어요. 가속도를 계산했기 때문에 개별 방정식을 통해서 나의 운동 방정식에 장력을 포함시키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장력을 계산할 수 있죠. 장력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 풀 때는 첫 번째 스텝 전체, 두 번째 개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14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14번도 결국 연습하자라는 거예요. 14번도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해볼까? 해볼게요.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전체 따지기로 했죠. 전체 운동 따지는 거니까 전체 운동 따졌을 때 작용한 힘은 오로지 C, G밖에 없고 장력은 고려할 필요 없어요. 그럼 써보면은 C, G라는 힘을 받아서 A, B, C가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럼 그때 가속도의 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분의 C, G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가속도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개별 운동 방정식을 써야 된다. 개별 운동 방정식 써보면은 C는요 실이 당겨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장력 T1을 받게 될 거고요. 이 첫 번째 실은 B라는 물체도 장력 T1으로 당겨주게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은 B는요 어쨌든 이렇게 쭉 이동하려고 할 텐데 B 뒤에 또 실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실도 당연히 B를 당겨주겠죠. 하지만 다른 실입니다. 실이 달라졌어. 실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때 두 번째 실이 작용하는 장력의 크기는 T2가 되는 거예요. T2. 자, 이게 핵심이에요. 실이 달라졌으니까 당연히 장력도 달라지겠지. T2. 그러면 이 실은
이 실은 당연히 A도 끌어당기겠죠. 실은 양쪽으로 당기는 걸 장력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A도 이쪽 방향으로 T2라는 힘을 받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개별 운동 힘을 다 표현하게 된 것이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어디다가 써야 되지? 어디다가 써야 되지? 그냥 우리 이것만 합시다. 얘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자, 그럼 개별 운동 방정식이다라고 해서 먼저 C에 대해서 개별 운동 방정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C는 CG라는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반대 방향으로 T1이라는 장력을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C라는 물체가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그때 가속도는 이미 우리가 구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하게 되면 결국 T1 구할 수 있겠네. 그렇죠? 지금 모든 값이 미지수여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이상한 것 같지만 결국 값을 주면은요 그냥 T1이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쓰게 되면 B는 T1을 받고 있고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T2라는 장력을 받고 있죠. 그래가지고 B라는 녀석이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그 가속도는 이미 구했죠.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식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T1을 구했죠. 그럼 얘는 그래. 이걸 통해서 우리는 T1을 구해.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T2를 구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마지막 A는 온전히 T2밖에 안 받고 있죠? T2만 받고 있으니까 T2라는 힘을 받아가지고 A가 어떠한 가속도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다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좀 특이한 건 뭐냐면요. 이것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B 같은 경우는 T1과 T2를 다 알고 있어야지만 뭐 운동 방정식 성립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C를 거치거나 C나 A를 거치거나 해가지고 뭐 문제를 풀어야지만 값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값을 얻을 수 있는데 A는 좀 별납니다. 처음에 전체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죠. 그 가속도로 A라는 물체가 운동하는 거예요. 이 가속도로 A라는 물체가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A는요 작용하는 힘이 T2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T2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A 곱하기 A를 하면은 그게 바로 T2다 라고 해서 바로 T2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를 통해서 A한테 걸린 T2를 구한 다음에 그 T2를 이 B 개별 운동 방정식에 대입해가지고 T1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C를 통해서 T1을 구한 다음에 그 T1을 여기다 대입해서 T2를 계산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 있는 방향성은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장력 문제 푸는 것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B, T1과 T2 방향이 서로 달라지게 된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일단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